안녕하십니까. 월간 리뷰 김종철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세계적인 소프라노입니다. 강혜명 선생님인데 오늘은 세계적인 소프라노로서 만난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 여기 9월 3일과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극장에서 마침내 순이 삼촌이 공연을 합니다. 그 순이 삼촌에 대한 예술 총감독으로서 우리 소프라노 강혜명 감독님을 모시고 순이 삼촌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9월 3일과 4일 날 순이 삼촌이 서울에서 네.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서울은 처음이지만 사실 그렇죠. 그전에도 공연을 했죠. 네. 어디에서 했죠? 제주도에서 2년 전에 초연했고요. 2020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또 재연하고, 그리고 경기아트센터에서 12월 달에 공연하고, 예. 마침내 서울로 입성했습니다. 와,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작 발표회를 어디서 했느냐면 그 서대문 형무소, 정말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립인사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고 투옥되고 이런 그 현장, 역사의 현장에서 제작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논란만한 일인데 사실 제작 발표회를 그런 형무소 내에서 발표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걸 뚫는지 일단 궁금해요. 작년에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을, 그러니까 서울 추념식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밖에 마련된 밖에서만. 공간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했어요. 예, 이 장소다. 반드시 이 장소 해야겠다. 반드시 이 장소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하고 이제 올해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서대문 형무소 같은 역사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 서울 공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고 평화재단에서 아주 긴밀하게 접촉한 끝에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오케이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엔 안 된다라는 당연히 말이, 그러겠죠. 그런 문을 일이 쉽게 없었으니까.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접촉 끝에 또 가서 또 여러 가지 설득도 했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마침내 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아, 박수입니다, 박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주 공연과 경기 아트센터에서 공연, 이런 공연보다는 서울 입성 공연이 정말 저는 굉장히 오페라 역사상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이번 서울 공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공연은 정말 뜻깊은 일이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또 이게 제주 4.3을 떠나서 지방에서 제작된 컨텐츠가 서울에 올라와서 몇 년 동안 그런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또 거슬러 올라가면 4.3 70주년 때 그때 제가 이제 유가족 분들하고 또 10주년 범국민 사업회 분들하고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의 그때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특별법 전에? 예,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그런 우리의 뜻을 말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이 장소가 저한테 영감을 줬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광장에서 광장 문화 또한 굉장히 좋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면 어떨까? 그리고 고개 돌려봤더니 세종문화관이 떡하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결심했어요. 내가 만약 오페라를 만든다면, 그때 오페라 만들기 전이었으니까요. 만든다면? 예. 이 자리에서? 무조건 세종이다. 아, 세종.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 순이 삼촌 오페라를 저희가 제작하기 위해서 처음 만나서 이것저것 회의하는 자리에서 서울 공연 무조건 관철해야 되고 세종문화회관이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 음악 관계자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오페라를 하려면 예술전당 오페라 하우스가 훨씬 더 많은 컨디션이 좋을 텐데 상징적이고 왜 세종문화회관이냐?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오페라는 오페라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그런 오페라 전용 극장에 가서 공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의 중심부이고 그리고 상징성 있는 광화문. 역사의 현장이잖아. 예, 가장. 광화문이라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오페라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를 또 오게 됐죠. 근데 저희 여기 사실은
원래 2년 전에 제주도에서 초연을 했을 때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광화문발 코로나가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게 취소를 한 공연이 지금 다시 부활한 거예요. 야, 이게 또 영광이네.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네.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다시 부활해서 네.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이따가 이제 질문하겠지만은 네.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뭐랄까 정권이 바뀌면은 이게 또 오페라가 공연이 되냐 마냐 성사도 굉장히 긴밀한 그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해서 우린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순이 삼촌을 보지 못한 관객들을 예비 관객들이죠. 관객들을 대상으로 순이 삼촌의 그냥 개괄적인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페라 순이 삼촌은 현경 작가님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오페라로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네, 제주 4.3 사건 당시에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안타깝게도 제주도 북촌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네, 그 북촌을 제주 북촌에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주 4.3 당시에 그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포커스라기보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 엄청난 비극을 피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살면서 겪었던 고통에 집중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 살아남은 목숨값으로 치러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 네, 우리는 사실 그걸 트라우마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오페라 순이 삼촌은 그런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엄청난 비극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폐해지면서 망가져갔는가. 결국 순이 삼촌은 자신이 일궈서 살던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려요. 그 학살의 현장에서 마을 사람 수십 명과 함께 아이들이 죽는데 우연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경 작가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죽었는데 네. 그 순이 삼촌만 그렇죠.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그 현경 작가님은 그 작품에서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비껴간 총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연히 비껴간 총알. 총살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우연히 비껴간 총알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그 총알이 30년의 세월을 유예해서 돌고 돌아서 마침내 순이 삼촌의 심장을 꿰뚫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소설책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가사로 옮겼어요. 이야. 가사로 옮겨서 맨 마지막에 순이 삼촌이 마침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의 무덤, 그러니까 자신의 밭에 그 아이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로 돌아가서 결국은 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저는 이 오페라를 통해서 그런 걸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오페라는 제주도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러니까 사실 이 비극이란 말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말이 사실 정말 없어요. 그 엄청난 상처로 인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감당해내야만 했던 세월. 그런 세월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예,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저도 이제 현경 선생님의 그 단편 소설이라고 봐야 되나? 네, 거기 이제 순이 삼촌을 읽어보고 그 말씀하신 그때 마침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야 할 총알이 30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서 30년 후에 마치 관통하는 듯한 정말 저도 그 부분을 읽고서 막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사실상 순이 삼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의 곳곳에 이제 묻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순 사건도 선생님께서 그 연출할 때 훨씬 더 실감나게 연출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아주 단편적인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일제시대를 거치고 나서 굉장히 혼란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엄청난 비극인 또 한국전쟁이 있었고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희생에 조금 더 우리가 그 희생의 스토리, 희생의 역사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에 조금 집중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분단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그런 비극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우리가 느끼면서 자각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사실은 여순사건 오페라도 그렇고 순이삼촌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역사를 잃어버리는,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을 때 홀로코스트, 거기에도 그걸 기념하는, 추념하는 이제 묘비에 그런 말이 써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비극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비극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때 역사는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해요. 네. 그러니까 역사는 기록되지만 예술은 기억된다. 아, 진짜. 저는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는 기록되지만 예술은 기억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투쟁이라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럼요. 투쟁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어떤 것을 투쟁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비극과 그런 아픔에 대한 투쟁. 네. 우리가 그렇게 다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예술로서 조명하는 이 모든 작업이 기억의 투쟁에 동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야, 너무 훌륭한 명언이다. 난 이 그 역사는 기록되고 예술은 기억된다는 그 말씀은 이게 우리 선생님 말씀이죠? 네. 이야, 이 명언, 우리 명언록에 넣어야 돼. 이번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네. 우리 한 230여 명이 네. 거의 다 이제 제주도 출신들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제주도 출신들을 많이 출연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주의 역사를 담은 오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봐가지고 여수에서 관련된 여순 사건의 희생자를 기념하는 뜻에서, 추념하는 뜻에서 네. 여수 뭐 합창단을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네.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창작 오페라는 순이삼촌은 갓 3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갓 3살밖에 안 된 아이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사실은 이게 지역 브랜드 공연이 되려면 저는 네. 그 지역 예술인들이 구심점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플랜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성년이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죠. 뭐 또 저는 사실 그런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그 울림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출연진들이 살펴보면 도립 제주 예술단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극단 가람, 제주 네. 4.3 평화 합창단, 네. 그리고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네. 그리고 밀물 현대무용단, 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제주 분들이 참여하는데 사실 밀물 현대무용단은 제주도 분들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한양대학교 무용과 주축으로 한 근데 어쨌든 예. 뭐 그런 예유가 있다 하더라도 네, 대부분이 맞아요. 제주 출신들인데, 제주 출신들이 좀 젊은 세대잖아요.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제주 분들도, 젊은이들도 사실은 그 내용 중에, 순이삼촌 내용 중에 보면 아이들이 그 학살이 끝난 그 현장, 거기에서 아이들이 탄피를 죽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역사적인 현장을 모르고 그런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출연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 제주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깨달을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저희 전 출연진이 제주도 사람들도 물론 간절하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성악가 분들은 제주도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출연진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같이 저희랑 작업을 하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4.3 평화공원을 가시고 너문숭이 기념관을 가시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정말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이 오페라를 부를 수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찾아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고 저는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느껴야 하는 역사적 부채의식,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살아남은 목숨값. 왜냐하면 그때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10분의 1이 죽었는데 저도 만약에 저희 할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걸 못 피하셨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 역사의 사삼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역사의 부채의식이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걸 진심으로 이해해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받고 이게 바로 이 일을 그리고 이 예술의 기억의 투쟁의 이 사업을 이 오페라를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됐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사삼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제대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걔네가 이제 크면 배우겠죠. 근데 그 아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박물관을 가서 그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 또래 아이들이 정말 그냥 너분수기 기념관에 가면요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 뭐 우유라든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를 꼭 사들고 가서 거기다 놔두고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70여 년 전에 죽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오더라고요. 70년 전에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 얼마나 가슴 아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오페라를 하면서 물론 창작 오페라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네. 여건이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런 힘든 게 감히 힘들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기쁨과 놀라움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순이 삼촌을 더욱더 뭐랄까 널리 알려야 되고 보급해야 할 책임이 사실은 감독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을 보면은 네. 이제 연극적인 요소 또는 오페라로 보면 징수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더 재미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외에요. 이 오페라 갖고 있는 특징은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징슈필 오페라를 따르고 있고요. 그거는 네. 제가 여순사건 오페라를 처음에 이제 각본하고 하면서 그때 이 효과를 본 거예요. 네, 여순 그러니까- 사건 네. 우리 침묵. 네, 침묵 1948년 오페라를 침묵.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오페라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 와서도 창작 오페라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 뛰어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재현되고 계속 공연되고 그리고 관객의 호응을 얻는 작품은 생산되는 작품에 비해 많지 않은 이유가 맞아.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관객들이 느끼는 괴리감 때문 아닐까. 이게 차라리 외국어면 음율로 노래로 들을 텐데 그렇게 들을 텐데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하는 말에 음율이 붙여졌을 때 이게 관객에게 이질감이 없게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런 기회조차 사실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창작 오페라에.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연극 톤의 대사를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여순 사건 오페라 때 그걸 해봤는데 관객들이 반응이 정말 더 좋았죠. 창작인데 어렵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이 삼촌도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썼고 그리고 또 저희 오페라 하나의 특징은 오페라에 어린아이들의 이중창이 나와요. 동요처럼. 그걸 일부러 동요처럼. 넣었어요. 사실 그건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오케스트라 반주로 아이들이 2명이 그 큰 무대에서 이중창을 한다? 그리고 최정훈 작곡가가 저희 작곡가가 동요를 써본 적이 없어서 아이가 이중창하는 거야? 네. 그 돌레떡 지름떡이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무조건 우겼고 작곡가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요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게 무거운 톤으로 계속 가는데 갑자기 이게 네, 무거운 톤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요가 들어가면 막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언밸런스 한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지. 근데 작곡을 해서 왔는데 정말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끝나면 아이들이 혼자 노래 불러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되게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대사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 꼭 다 대사 넣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의 노래라면 밑에 기본적으로 반주가 다 깔려 있는 게 아이들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자가 일정하고. 근데 저희는 그걸 철저히 다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아이들도 대단하네. 애들이 연습을요.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애들.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 전에 했던 아이들은 또 다른 합창단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도 정말 아이들은 스승력이 빨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 장면이 저희 오페라에서 유일하게 파란색으로 그릴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북촌 사람들이 함덕으로 소개돼서
감독으로? 소개력이 해제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그 자기네 집으로 집으로 오는 거야. 돌아오거든요. 불탄 집으로. 예.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불탔죠. 불탔지. 사람들 시체가 다 썩어서 문드러져 있고 막 이런 데인데 이제 축성 작업을 시켜요, 군인들이. 알아요. 아무것도 지킬 데가 없는데 축성을 빨갱이를 해야 된다. 막는다는 그 예. 이유로. 근데 그때 어린 아이들까지 축성 작업에 경비에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현벽 7살. 청야라는 그 그쵸? 작전의 예. 하나로 어린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죽창을 들고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치. 밤에. 근데 와. 밤에 지키고 있는데 보름달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또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형이, 사촌 형이 너 배고파? 그러니까 응, 배고파. 그럼 우리 저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해 볼까? 이러고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장면은 굉장히 슬픈데 이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그러니까 그 장면도 저희 오페라에서 정말 제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이 가능성과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의 또 한 가지의 또 특별한 저희 오페라의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광란의 아리아가 있어요. 광란의 아리아. 예, 광란의 아리아인데 그 순이 삼촌이 옴빵밭에서 엄청난 학살의 현장에서 우연히 비껴간 총알로 살아남았다 순이 삼촌 거기 살아남지? 예. 근데 온몸에 이제 피범벅이 된 채로 나와서 아이들을 찾아요. 근데 아이들을 찾고 헤매다가 시체 더미 속에서 아이들을 찾다가 자신의 오누이가 죽은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곡을 초연 때부터 최 작곡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를 잃은 어미의 심정에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아로만 하는 보컬리즈 곡을 만들어 주세요. 광란의 아리아를 아로만. 네, 말문이 막힐 거 아니에요. 말문이 내가 막히니까. 슬퍼, 아이야 살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루만한 그 심정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작곡가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곡가들은 그 가사로 영감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연 때는 그 노래를 못 넣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노래를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작곡하는 그 시기가 가장 오래 걸린 곡이죠. 그렇죠. 제가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경기아스센터에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초연을 했구나. 그러니까 초연은 9월 달에 제주도에서 그걸 했는데 했는데 저는 그때는 그 열심히만 아리아를. 했으니까 예, 제가 직접 부른 건 12월 달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다행인 게 굉장히 실험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엔 그런 기법을 아직까지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메디슨을 표현하는데 현대 작곡가의 곡으로 메디슨을 보컬리즈로만 표현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자의 굉장한 모험이 없이는 그렇지. 네,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바리에이션, 그게 네. 어떤 작곡가로서는 이게 군더더기 같은데 이걸 왜 넣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그리고 중간에 바리에이션 부분을 넣어서 어떤 성악가가 와도 자기 스타일대로 다 가세요라고 써놨어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을 때마다 다른 곡처럼, 저도 만약에 이 곡을 10번 부르면 10번 다 다른 곡처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리에이션이 그때그때 다를 테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야, 그거 예. 듣고 싶네, 진짜. 여기가 지금 실내라면 안 듣고 있겠다. 근데 지금 실외라서 좀 그런데.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이 삼촌은 제가 각본 작업을 하고 연출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감히 제가 제 분신처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보컬의 성악가로서의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하는데 진짜 그 음정 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 음정 안에서 제가 소름 끼쳐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진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모든 관객들의 평가와 평론가 분들이 광란의 아리아 메드신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오페라에서 들어보지 못한 기법이기 때문에. 네. 그 기법은 오로지 우리 감독님의 아이디어. 그죠, 사실상. 그렇죠. 아이디어는 저를 출발했고 그거를 실현시켜 주신 게 작곡가님이시죠. 대단하죠. 네. 하여튼. 그리고 그 작곡가도 그것을 함축적으로 동의하고 네. 이렇게 해야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음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가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그걸 또 설득하고 그걸 또 공감으로 받아들인 그분이 좀 대단하시고.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주제에 제가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역사를 네. 잡은 사람들이 역사는 재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공연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그렇게 했어요. 사실상 이번 정권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잠깐만 이 방송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보수 정권 네.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에 관한 이 역사적 이야기를 세종문화회관, 우리 대한민국 한 중심부, 네. 심장부에서 이 공연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모험적인 일을 해요. 저는 근데 네. 이제 평소에 말씀, 정치는 정치로 풀고 역사는 그럼요. 역사가 풀고 네. 예술은 예술로 푼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실제 정권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가요? 그럼요. 이건 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도 이걸 끝까지 관찰하겠다. 물론 뭐 굳이 마음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도 네. 있겠지만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게 대체? 궁금해요, 진짜. 용기를 특별하게 내서 뭘 해야겠다. 물론 그런 결심은 있지만 이게 저 혼자 용기를 먹고 저 혼자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택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역사를 해석해서 네. 좌우 편향도 있고 4.3을 그동안 이념적으로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그게 또 하나의 4.3을 갖고 있는 아픔이지만 저는 이제는 그게 보수와 뭐 진보를 떠나서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그만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많아졌죠, 생각해요. 네. 솔직히.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4.3 얘기 정말 꺼내기 꺼리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정권에서도 함부로 이걸 뭐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좀 망설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고. 그런데 제가 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현경 작가의 그 소설가 그분의 손이 삼촌을 네. 발견한 것도 이제 우리 감독님이고 네. 또 그 발견해서 이것을 하나의 소설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이 오페라를 만들겠다라고 네. 한 특별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창작 오페라, 제가 아무래도 오페라 쪽에 있다 보니까 4.3으로 다른 작품을 만든다? 물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원작이 갖고 있는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작품도 사실은 제가 오페라로 재해석했다고 하지만 현기영 스님의 수리삼촌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을 꿈을 꿀 수 있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4.3으로 오페라를 만들 때 정말 기획한 사람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아이템이 순이삼촌이었어요. 아, 네, 그거 하나로 사람들이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순이삼촌? 하고 연상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주 4.3. 근데 저는 네. 그 순위 삼촌을 발견했을 때, 네. 뭐 누구 대본 하나 보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작업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했잖아요. 네. 난 그 용기가 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너무 좋으시죠.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성사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그때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했고 현경 작가님과 꼭 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절 당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2번 거절 당했잖아요. 아, 거절 당했구나. 그러니까 거절이라기보다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4.3 관련된 예술일은 그리고 특히 이런 분야의 일은 함부로 뛰어들어서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강혜명 소프라노는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좋은 무대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궁금하지, 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주도 예술인으로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역사적 소명이 돼, 그렇죠. 사실은. 역사적 소명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럼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고향의 아픔을 알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걸 갖고 영화를 만든다, 연극을 만든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페라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일이거든요. 활동했던 무대이고, 제가 가장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시대적 아픔을 조명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고향이었고. 예. 네. 그래도 이걸 작품을 실제로 오페라화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쉽지 않을 텐데.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현경수 선생님 설득하는 것은 1차 통과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려웠는데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워낙 원변 얘기 뛰어나셔가지고. 설득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진심을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현경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쉽지 않았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의 단체들을 여기 인바업을 시키고 그리고 이 순이삼춘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거대한 산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근데 이 원작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 원작의 기대감으로 저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려는 욕심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렇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다른 다른 예술 장르로 재조명한다? 그거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모험이죠. 우리가 보면 영화로 굉장히 히트친 거를 드라마로 한다던가 네. 아니면 웹툰에 되게 히트친 건데 드라마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 원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정말 잘해봐야 중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네. 원작보다 훨씬 재밌더라. 제가 이거 현기영 선생님이 보시면 서운할지도 아니요, 모르지만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 소설보다 훨씬 재밌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오페라가 굉장히 뭐랄까 그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소설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아마 현기영 우리 선생님도 인정을 하신 것 같아. 예? 이런 세계적인 성악가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악으로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제작한다는 건 굉장히 모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기대감을 채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고 또 작가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실 때 맨 마지막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순이삼춘 소설 순이삼춘이 제주 4.3을 처음으로 전국화한 작품이라고 한다. 꺼내 넣었던 작품. 그렇죠. 사실상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오페라 순이삼춘은 제주 4.3 영혼들을 위한 진혼곡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주 4.3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 저는 미션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과정에 녹록치 않았지만 사실은 그 녹록치 않은 과정이 저는 당연히 제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날 순이삼춘이 그렇죠. 예 네. 정말 이 창작 오페라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실 수 있어요. 이 순이삼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다 부러워 있어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 부러워하고 이 약간의 성장 질투도 느끼고. 과정에 있어서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 이외, 그러니까 그 최선 이후에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향이라는 그리고 이 시대적 사명과 소명이라는 건 그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고 계신 분들이 같이 견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흘렀네요. 그러게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네. 이건 예전에 어느 이제 매체에서 우리 감독님을 인터뷰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악가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보다는 네.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네. 오페라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언뜻 그 김구 선생이 그 나의 소원에서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네, 그렇죠. 뭐 이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멘. 네. 근데 이번에 오페라 순이삼춘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그 일에 정말 전념하고 네. 어떤 혼신을 다해서 활동하는 걸 보니까 나의 개인적인 성악가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더불어서 이미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목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페라 순이삼춘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해외 무대에서 오페라 가수로서 했던 많은 경험과 그리고 한국에서 수많은 무대에 쓰면서 이 순이삼춘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악가로서는 사실은 제 맡은 배역을 해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앙상블을 고려하면서 그 공연을 제가 맡은 바를 충분히 잘 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독이라는 역할을 맡고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깊이를 더 공부하게 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가 늘 했던 그 제 배역을 조명하고 배역을 해석하는 일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넓어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녹여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로서 단지 성악가뿐만이 아니라 성악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예술가로서 제가 좀 더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네. 아까 정말 너무 정확한 말씀 하셨는데 내가 오페라 순이 삼촌을 만드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활동했던 모든 것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네. 제가 늘 인용하는 거지만 꽃봉오리, 꽃이 하나 피우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피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네. 꽃잎도 생기고 줄기도 생기고 이런 것처럼 그동안 활동했던 것이 다들 순이 삼촌을 위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네,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예술에 대한 깊이는 깊어지고 더 넓게 보고 네. 이건 뭐 예술가로서는 최고의 어떤 뭐 일이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음.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성악가 그냥 성악가였던 사람이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하면서 예술적 깊이를 깊고 넓게 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에 제가 이걸 잘하지 않으면 다른 성악가분들도 용기 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명감 예, 느꼈다. 내가 잘해야겠다. 예, 우리나라 오페라계나 음악계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꺼내놓을 수 있는 어떻게 오페라계라고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 오페라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막혀 있을 것 같고 사실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움직임들이 저는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영화계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배우가 그럼요. 감독을 그렇죠. 하는 일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성악가가 연출을 하고 글을 쓴다 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그런 눈빛으로 많이 보셨죠. 예. 그런 눈빛으로 사실 저도 처음에 봤습니다. 아니 노래나 열심히 하시지 뭘 또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또 대본과 있으시고 네. 그냥 난리가 아니구나 나 그랬었는데 지나고 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역시 이 계통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응? 아주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세종문화회관 9월 3일과 4일 날 공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상당한 제작비를 여기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전적 네. 초대로 했는데 왜 전적 초대로 했나요? 그거는 무료 초대. 초대 공연과 무료 공연과 헌정 공연은 참 다른데요. 네. 저희는 이번에 그 4.3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국민적 관심에 대한 제주도민이 드리는 헌정 공연이라고 헌정 공연. 예, 그렇구나. 그렇게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오페라를 통해서 서울 시민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오시는데 같은 시기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아직까지 고통의 세월을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치유받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9월 3, 4일에 세종문화회관이. 그런데 거기에 뭐 티켓이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사실은 헌정 공연의 의미를 더 살리고 싶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끝에 이제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페라 순이 삼촌으로 인해서 역사의 희생자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한 단계에 있어서 너무나 희생한 사람이 많아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우리는 맞아요. 그 미화한 게 맞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도 너무 많고 네. 또 독일 서독 광부들이 많이 보냈지만 거기에서 그 독일인들의 그 뚱뚱한 그 시체를 간호사가 아니라 시체 닦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아픔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반민특위 때문에 또 피해당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좀 역사 밖으로 나와서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공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현경 듭니다.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한테 가끔 이제 어려울 때나 뭐가 안 풀릴 때 말씀드리면 정말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문화예술로서 조명해야 되는 이유는 문화와 예술이 과거의 역사적 비극에 역사적 사실에 피를 수혈하고 살을 붙여서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야, 너무 진짜 멋진 말씀하시다. 너무 멋있죠. 저는 사실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이러기 위해서 살았지. 나는 이런 생각해요. 나는 지금 정말. 보니까 우리 네. 강혜명 감독님의 명언만 굉장히 유명한 줄 알았더니 현경 작가님의 말씀도 굉장히 제 와닿는데요. 멘토시니까요. 아, 그렇구나. 작가님이 제 멘토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현기영 선생님의 그 작가적 영혼이 또 이 오페라에 담겼으면 좋겠고 네. 이런 오페라 작품들을 서울 시민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감상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인사말로서 네. 끝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이제 예비 관객들을 향해서. 네. 창작 오페라 순리삼촌의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 4.3 오페라 순리삼촌을 통해서 과거의 비극 그리고 아직까지 그 역사적 비극이 끝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픔의 공감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그런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저희 전 출연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무대를 선사해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거든요. 꼭 오셔서 깊은 감동과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시 우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는 네. 9월 3일, 4일 공연 때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